자, 예정된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한승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학기 초여서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강연에 참석해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백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슬이 내린다. 이제 이런 날인데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최창학 위원장님 아이디가 레인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강의를 하는데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취업이나 창업이나 졸업 이후에 여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이런 널리지적인 아카데미컬한 부분 이외에 정말 현장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이나 현장에서의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창희 위원장님의 이런 강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나 현장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우리 최창학 위원장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창학입니다. 오늘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강의를 한 게 꽤 오랜만입니다. 주로 명륜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 캠퍼스에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역시 영국의 개관신이 메인스필드라고 있는데 그분이 했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대학이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국제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원고 자체를 영어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한글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대학에서도 한 2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일을 할 때 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에 가장 좀 아쉬운 것이 앞에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학생들이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학습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현장에 적응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학 또 대학원의 재학 중에 현장과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도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은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가 레인메이커인데 혹시 꽤 오래된 영화인데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권투하고 하는 남아공의 인권 관련된 영화예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를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요새는 오래된 영화들은 뭐 거의 무료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꼭 제가 추천하네요. 저는 한 20번 정도로 봤는 영화예요. 예.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레인메이커, 비를 만드는 사람으로 해서 레인메이커로 이제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나오고 그 영화에서 가장 끝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슨 멘트가 나온가 하면은 큰 변화를 이루려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국가정보화 부분에 참여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어떤 일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과 반대 이런 것을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그 영화에서 그 멘트를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봐주기를 바라고
오늘 저 말씀드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요즘 디지털 코리아 또 IT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많이 듣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국가정보화 쪽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전체 수립하고 평가하던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개도국에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개도국의 자문관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국가들을 다녔어요. 제일 뒷페이지 보면 저 이제 그 이력 관계가 이제 돼 있는데 그 파일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많은 개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한국이 자기들의 기억 속에는 대단히 옛날에 가난했고 또 오랫동안의 그런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군사 독재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된 국가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국의 경제 또 특히 IT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까지 엄청나게 세계 선도 국가로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 국가 정책에서 제가 이제 저하고 관련된 분야에서만 본다면은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IT 분야의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정책적인 노하우를 자문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개도국의 대통령실에 가지고 보통 한 몇 주, 짧게는 몇 주, 제일 길게 했는 것은 한 4개월 정도 머물면서 정부 공무원들,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이 정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에 관한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오는 일들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저 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들, 또 아프리카 국가, CIS 국가, 유럽, 뭐 아시아권은 거의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많은 국가들 다니면서 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것을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저는 리더십이라고 봐요. 대체로 엔지니어 쪽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기술의 어떤 그 우월성만 축적해 나가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제도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특히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은 생각으로서 머물러 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오늘 제가 언급하는 리더십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리더십, 리더는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 스마트해야 된다, 뭐 이런 자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새롭게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화에 대한 그 시간 지향성,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방향성, 타임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대응 자세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자질이라든가 역량 개인이 갖고 있는 우수한 두뇌나 이런 역량보다도 훨씬 더 선도적으로 강조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어떤 자세로 갖추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국가,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국가 가운데 지난 70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또 성공적으로 변화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해서 교육이 어떻다 많은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 개도국에 수많은 개도국에 이렇게 나가보고 또 선진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우리만큼 다이나믹하면서도 또 제대로 성장 발전해 온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했다 어떻게 하지만은 개도국의 공무원은 훨씬 더 부패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다 하지만 개도국의 교육의 문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 데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너무 자아 비판적인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그것을 접근해서는 저는 행복한 그런 삶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데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가지고 한다면은 어, 오히려 인생이 상당히 그 피곤하게 된다는 거죠. 어, 구체적으로 한국이 전 근대적인 그런 산업화 이전 그런 농업 국가에서 산업화와 정보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변화를 한 것에 기점을 언제로 잡느냐. 보통 이제 80년대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만은 어, 숫자적으로 본다면은 2009년으로 국제적으로는 평가합니다. 왜냐, 저기 있습니다만은 그 돈이 간출해서 즉 원조를 받던 나라의 입장, 한국이 그전에 계속 많은 원조를 받아 저희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옥수수 가루 뭐 옷 심지어 옷까지 원조 안 받았는 게 없을 정도. 정부 예산도 미국의 우리 예산 사이클이 지금 12월 말로 끝나고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만 그전에는 정부 예산 사이클도 달랐어요. 미국의 사이클하고 맞췄습니다. 왜냐? 미국의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버짓이 확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6월 말로 돼 있었습니다. 6월 말이 그 정산하는 1년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정도로 달랐다는 겁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이제 주는 국가로 위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점이에요. 그 다크 멤버 컨트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특히 저는 다른 분야도 우리가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할 분야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ICT 분야나 뭐 전자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도국에 자문을 가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깊숙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해요. 혹시 이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많은 그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또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많이 이 시장으로서 또 원료를 가져가는 식민지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새로운 ICT를 통해서 한국이 또 다른 식민지로 이제 뭘 뭐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ICT를 가지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 여러 부분에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은 그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식민지 정책들하고는 우리 차원이 다르다.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한 역사도 없고, 그래 할 인자도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역사에서 다른 나라 식민지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발전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동으로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영 함께 번영을 해 나가자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우리의 제품을 시장으로서만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나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일본이 조금 그런 면에서 초창기에 경제적인 어떤 그 시장으로서의 해외 진출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많이 부딪히고 지금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중국이 이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근래 와서는 상당히 그 저걸 받아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시장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생각하면서 같이 발전하자.
이런 쪽으로의 정책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전자정부나 또는 IT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개덕을 가서 주로 보여주는 사진들이 겁니다. 1950년대의 한국의 모습들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 여러분들이 어딘가 위치를 잘 모르실 거고, 요 중간에 위쪽에 있는 사진들은 어딘가 알겠습니까? 이 광화문의 세종대왕 지금 상 있는 그 위치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고 찍은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게 중앙청 건물이었는데, 일제 때에 조선 총독부로 쓰던 건물이죠. 그 뒤가 바로 경복궁이고, 근데 그걸 지금 철거하고 뒤에 있는 그 산이 부학산, 청와대 뒷산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대한민국에 요즘 많은 국가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특히 많이 오니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면은 과연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바뀐 나라가 있는가?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전근대적인 산업화 이전 단계하고 국가의 경제적으로 선진국 내 중진국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했는 자료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역사적인 자료다 보니까 2008년에 이걸 딱 정리해 놨는 자료가 하나 제가 찾았어요. 2008년에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10가지를 정리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람도 이걸 몰라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국가가 도약적인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첫째로 언급해 놨는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에요. 이게 바로 산업이나 물류가 가능하도록 했는 거죠. 교통망이 안 되고는 어떤 부분이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건설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예산이 부족했고 하지만은 결국은 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88 올림픽하고 2002년에 월드컵이에요. 이건 뭐 국제 스포츠 행사인데 왜 그렇게 10개의 중요한 그 이벤트에 들어가느냐. 요 스포츠 게임들이 있음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 한국서 왔다 하면은 제일 첫째 묻는 것이 노스냐 사우스냐 이거부터 묻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 보면 대단히 가난하고 불안하지 않느냐. 맨날 뭐 전쟁 위협이 있는 그런 걸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밥 먹고 사느냐 하는 정도의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한국이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했고 그 변화가 글로벌로 24시간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올림픽하고 월드컵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그 지방 정부까지 지방 곳곳에까지 문화적인 것까지 다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때부터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신뢰하게 되고 한국이 만들었는 제품도 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한국 제품들 안 썼습니다. 그 가전제품 쪽에 가면 전부 다 일본 거 쓰지 한국 걸 안 썼어요. 삼성 거 만들어 가지고 가지만은 그 매장의 제일 구석에 이렇게 해갖고 일부러 찾지 않으면은 안 보일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스포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개방적인 사회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라든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변화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교육을 전수받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또 사회 지도자들이 새마을 중앙회에 많이 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가요. 이 고위과에도 많이 오고. 이 새마을 운동은 어떤 의미를 있느냐? 저는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막 운명주의적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못 올라가려면은 쳐다보지 마라 하는 이런 것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안 되는 거 아예 포기하라는 거죠. 운명주의,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부터 우리도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새벽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온 동네 스피커로 그걸 틀어댔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에, 잠자는 의식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민족이다는 이런 의식을 완전히 바꿔요.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아볼 수 있다. 자신감이죠. 긍지와 자신감을 불을 땡긴 것이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항제철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제철 공장이 없을 때는 모든 철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었어요. 수입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철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입해 오는데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그 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결단을 내려가지고 허벌판 포항 앞바다를 메워서 포항제철을 만들었거든요. 포항제철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 1위 철강 생산 국가가 됐는 거예요. 1위 철강 생산 국가. 우리가 어때 자체 내에 한국 안에서 철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호주라든가 이런 철광석을 가져와서 철강을 만들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해요. 철강이 됨으로써 이런 고층 건물이 될 수 있었고 교량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철강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돼요? 바로 이런 포항제철의 셋업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지금 베트남에서 왔는 학생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지금 포항제철에서 세계적 규모의 그 철강 공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규모로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뭐 계획이 뭐 몇 가지 이승만 정부에도 했지만은 그거는 계획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지만은 그 쿠데타를 한 것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18년간 연장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강압적인 그거 힘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5년 뒤에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딱 내걸고 그 계획을 대단히 구체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다시 매년 단위 계획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 연단위 계획을 4등분을 해가지고 3개월 단위의 계획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목표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 기관이, 정부 조직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나오는 수출 100억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표 달성 못하면 기관장 바뀌는 겁니다. 예? 모든 회의는 목표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래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경제별 5개년 계획을 해서 5년 뒤에 사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뭐 설마 우리가 저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만들어내거든요. 5년 뒤에. 그 5년 뒤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매 분기별로 하고 연간 계획을 하고 해서 전부 다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 계획에서 피드백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목표가 달성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1년 전부터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5개년 계획을 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기관의 회의는 이 계획을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수출할 거리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전에야 우리가 뭐 농업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 나라인데 가발 만들어서 수출하고 무슨 그 농산물 일부 수출하고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면 수출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모든 부분에 수출 우선으로 수출할 거리를 찾아라 해서 수출 우선으로 국가 정책을 했고 결국 100억 불을 달성을 하게 돼요. 지금 64배 정도 그 당시에 수출에 한 6,400 정도로 올라갔죠 지금.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수출,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전에는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여기저기에 맡겨놨더라도, 그게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요. 지금 많은 부정부패 사건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만, 그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금융 전산망이 돼 있기 때문에요. 누구 이름만 넣으면은 그 사람 주민등록증하고 크로스 체크 해버리면은 단 몇 시간 안으로 마을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부정부패도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금 추적을 돌려버리면은 부정부패가 형성될 수 있는 근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도국의 경우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부정부패 막을 수 없다는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뒤에 나올 겁니다만 우리 사회의 이런 안정적인 발전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IT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IT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주민 치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섬이 한 7천 개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단위로는 전산화가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주민등록이 지역 단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버리면은 찾아내지를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차량 같은 경우도 전국이 하나의 DB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추적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돼. 그럼 야 이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개인정보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하고 정보화를 하는 거하고는 꼭 그런 갈등 관계를 보면 안 돼요. 정보화를 해 나가되 개인정보는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 어리숙하게 그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세요. 이러니까 뒷자리 넣으면 정보가 다 나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는 개개인의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이고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그 사람의 출생지라든가 이런 게 성별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명함에 박아도 될 정도의 그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관리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너무 그냥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하는데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하고 하나의 아이디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를 투명한 사회로 또 비자금을 가지고 뭐랄까요? 그 자본시장에서도 음성적으로 돌리던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양성화될 수 있고 공적인 주식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사채 금융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에 국제시장에 오픈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엄청난 비판을 했죠. 한국이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남북한 대치된 상황에서 외국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쟁 억지력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컴퓨터가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은 67년이에요. 즉 경제기획원에서 경제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을 만들었는 것이 78년도.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한국이 정보화를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정보화진흥원, 지금 지식정보진흥원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한국전산은 이걸 만들었는 거예요. 석박사를 그 당시에 한 200여 명을 뽑아서 세계 각국의 중요한 국가들의 정보화 동향을 매일매일 그냥 모아서 그걸 정리하고 번역하고 해서 정부 관련된 기관, 대학의 교수들한테 다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보화 부분에서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보화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빨리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우리가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정보화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거에 바로바로 들어오고 미국에서 어떻게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정보와 관련된 어떤 액티비티들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런 기관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대학의 어떤 교수가 독자적으로 하기도 힘들어요. 바로 정부의 에이전시를 만들어가지고 각 국가별로 지역 단위에서 또 분야별로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해 줄 수 있고 그 공유는 다시 새로운 개혁을 창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7년부터 해서 10년 그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때 했던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행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있는 저 분야네요. 저 분야 아직 안 돼 있는 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걸 빨리 개도국에 만들어줘라. 이거 만드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류가 뭘 싣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디스켓 몇 장만 가지고 가면은 컴퓨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주민관리. 첫 번째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이에요. 전국을 하나의 DB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등록이 다 돼 있어요. 다 등록돼. 이 땅의 목적이 뭐고, 지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언제 냈고, 뭐 하는 것이 다 정리가 되도록 만들었죠. 리얼 에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모든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은 다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그 다음에 경제관리, 경제통계관리, 고용관리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엄청나게 집중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어요. 전 국민들을 전체 전산화시키는 거죠. 관한 정보를. 그러니까 어디서 뭐 범죄가 일어났다, 거기서 뭐 혈액이 처치됐다, 범죄자를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혈액형, 그 다음에 무슨 지문 이런 거 가지고 DB에 돌려버리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핑거프린트가 다 들어가 있고 10개 이 핑거프린트 이게 지문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나면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돼 있음으로써 범죄 발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찾아내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망, 그 다음에 치안망, 그 다음에 이제 금융망, 아까 얘기했는, 그 다음에 교육 연구망,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게 됐고, 그리고 이때 주로 초점을 맞췄던 거는 정보화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전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는 종이를 가지고 했어요. 업무 처리가 종이를 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종이 자료는 다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일단 디지털 형태로 다 만들었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전국에 동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신망 아닙니까? 전국을 광통신망으로 구축한 것이 벌써 2000년이에요. 2000년도. 이것이야말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 싶은데 전국을 광통신망으로 일반 정부의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떤 방법을 썼느냐? 선투자 후정산 방식이라는 방식을 특이한 방식을 도입했고 정보화 촉진 기금을 가지고 많이 썼어요. 정보화 촉진 기금. 정보화 촉진 기금은 일반 예산이 아니에요. 펀드죠, 펀드. 펀드는 그거 어떻게 했냐?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KT 민영화하면서 이동통신 사업권을 가지고 세일해서 들어오는 수익. 그 다음에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벤처,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투자 이런 것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DJ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도 벤처 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펀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개도국에서는 일반 예산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 가지고 하면은 일반 예산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 이 부탁받은 부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예산이 우선적으로 깎여버려요.
총체적으로는 정보화가 중요하다 하면서 디지털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부탁받은 자기 마을, 자기 동네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깎이는 게 이 정보화 부분의 예산이었다는 거죠. 일반 예산 가지고는 저는 이런 국가의 선도적인 사업을 치고 나가는데 에, 그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촉진기금이라는 게 대단히 집행에 있어서 유연해요. 정통부에서 그걸 관리하거든요. 정통부에서 정보화 촉진기금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국가 정보화를 위해서 쓸 수가 있었다. 95년도 이때가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에 있어서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전하고 몇 년 사이에 거의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정보화 촉진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기초해서 펀드를 만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정보화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체제를 도입했다든가 또 CIO 제도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2000년에 이때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1000만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 한 4천 몇백만 정도 되는 국민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활용했어요. 이때. 나머지 1000만을 시켰다는 것은 노인 정보화, 주부 정보화, 이래가지고 정보화에 있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런 정보화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체적인 국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의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컴퓨터 구매가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되고 게임이 되고 이러닝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연관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직업 구조에서 IT 관련된 직업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이 전국이 다 통신망이 연결되고 컴퓨터가 보급되고 하면은 거기에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산업 구조까지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 2001년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법을 만듭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1년이 빨라요, 오히려. 그럼 그전하고 차이가 뭐냐? 그전에는 개별 부처가 중심이 돼서 정보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종이로 돼 있던 것을 디지털화하고 통신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형태였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정보가 성숙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처와 부처 간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DB 구조가 달라. 데이터가 호환이 안 돼. 또 중복 투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국가 전체를 하나의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뭐 이런 컨셉이죠. 국가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거기에서의 정보의 활용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 국가에서 대통령이 조정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정보화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만 개발해요. 다 RFP 만들어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발주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호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은 또 서로 하려고 또 부처 간에도 싸우고 어떤 건 또 서로 안 하려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됐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위원회에서 전자정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1개 과제를 가지고 그 전에 해놨던 그냥 디지털화 시키는 것을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으로 전환을 했던 거예요. 그게 11개 프로젝트예요. 11개. 이게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서 31대 과제를 또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 틀을 디지털로 완전히 바꿨어요. 이 두 텀에 했던 정보화 사업들이 전 세계에 1위로 올라가도록 해놨는 겁니다. 193개 국가, 그 당시 평가 대상 유엔에서 평가했는데 193개 국가 중에서 세계 1위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두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했던 2003년부터 했던 4년간은 저도 직접적으로 역국장으로서 총괄했던 담당 국장이에요, 제가. 그 31대 로드맵 과제 이것을 하고
그 뒤에 그 추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정부 3.0이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냥 중단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또 역시 대통령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큰 성과들은 그대로 저는 못 거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 이제 역시 그 기조를 받아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들의 뭐랄까 성숙도를 이제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여튼 큰 전환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에 가장 큰 전환기를 하나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기 언급해놨는 자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전략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자료들이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그 전에 개별 시스템 단위로 하던 것을 이것을 국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이 자료를 나중에 공유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표로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떤 그 정보에 대한 활용성, 가치 이런 것을 높이고 단지 정보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들어가던 수고나 비용이나 인력들을 대대적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하면 전부 다 자료 찾고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자동화되고 DB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고, 공무원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성공 배경을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저는 역시 정부화에서 아직도 개도국에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개별 부처 단위로 정부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조정이 안 되면은 서로 그 표준화라든가 이런 걸 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DB 구조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려면은 A라는 부처 안에서만 정보화가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 A라는 부처가 일을 허가를 내주려면은 B라는 부처에서 처리했는 결과가 실시간으로 조회가 돼야 되거든요. 공유가 실시간으로 바로 넘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부 전체를 종합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 가보면은 전부 다 아직까지는 개별 부처 단위로 정보화를 하고, 전산화, 그러니까 종이로 돼 있던 것을 디지털로 하는 데만 급급하지, 그렇게 나누면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다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컨셉을 좀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국가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화진흥원, 나이파, 그다음 키스디, 뭐 에트리 이런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가의 정보화가 상당히 빠르게 됐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 그 1,000만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IT 관련된 서비스 제품을 만들더라도 시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국민들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역시 뭐 이러닝이라든가 이커머스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테크 세비 컨슈머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한국 국민들이 조금 이 기술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뭐랄까요, 그게 상당히 강해요. 취하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새로운 모델이 스마트폰 같은 거 나오면 바로바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경쟁이나 표준화를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표준화를 시켜 너무 빨리 이제 서둘러 버리면요,
경쟁이 안 돼 버리죠. 경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기술 개발이 늦어집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에 그 이렇게 휴대폰들이 그때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회사마다 다 휴대폰이 다르고 배터리 모양들이 다 다르니까 또 얼마 안 쓰다가 휴대폰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 배터리가 너무 자원 낭비가 심하다 해서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걸 표준화해가지고 정부에서 딱 같은 포맷으로 배터리를 표준화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그때 무슨 또 이야기가 우리가 했느냐 하면은 배터리를 지금 표준화하면은 새로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다 중단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표준화를 서둘러서 해가지고 모든 휴대폰의 배터리는 뭐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두께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휴대폰, 벽돌만한 그런 휴대폰들을 아마 들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나라만 시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처럼 더 얇아지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죽기 살기로 연구하고 경쟁하고 했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세계에 팔려 나갈 수 있는 거죠. 노키아 같은 경우에 잘 나가다가 저렇게 했는 게 뭡니까? 예? 한치만 머뭇해버리면 뒤쳐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어떤 그 교육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몰려 가지고 산다. 이 ADS를 공급하기 참 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팔 같은 데 가보니까 산에, 온 산에 집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런 경우는 통신망도 그렇고 전력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가구에만 이렇게 라인만 들어가면은 전체를 하기가 엄청 쉬웠거든요. 그다음에 쭉 나가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근래에 각 기관들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정부와 관련된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는가 제가 쭉 교과목을 뽑아봤어요. 요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정부나 공공 부문의 역할과 어떤 대응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퓨처 모빌리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챗 GPT의 실습, 활용과 실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교육, 완전 다르죠. 제가 초창기에 정보화 쪽에 할 때는 컴퓨터 주로 워드 프로세서, 한매 타자, 이렇게 타자 실습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검색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주로 가르쳤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지죠. 그 뒤에가 저희들 할 때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 쭉 보면은 뭐 AI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 마이 데이터 관련된 거, 프라이버시 관련되는 거,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요즘 공무원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공무원들도 하면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가 나가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잡힐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인간의 역사를 저는 이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평면 2차원적인 데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땅을 이제 경작하고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땅이 부족하거든요. 사람에 비해서 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것을 뺏어오거나 아니면은 어 그 돈을 주고 다른 사람 땅을 사거나 또 아니면은 어 활용 안 되던 그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넓혀 나갔던 것이 인간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만들어진 게 뭐예요?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공간 활용의 값어치를 가장 잘 이해한 거죠. 작은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걸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지니까 옆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고층화되고 지하 공간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3D로 가는 겁니다. 3D로 가면서 컴퓨터와 통신망이 나오니까 뭡니까?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전에 불가능했던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게 IT나 인프라 이런 것을 구축해가지고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버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리얼 월드,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하고의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PCS 뭐 이런 CPS 뭐 이렇게 이제 밑에 쭉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런 스마트 시티의 좋은 모델을 만들면은 해외에 가서 이 세일하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인프라를 이만큼 갖고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이 한국이 주로 개도국에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봐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도 역시 마찬가지고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인데 뭐 정의만 하더라도 스마트 시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개념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것은 한국의 그 과거에 이제 정보통신부, 지금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IDB 미주은행에서 스마트 시티는 이런 것이다. 월드뱅크에서 했는 것도 있고 많은 그런 그 컨셉들이 각각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를 접근할 때는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IT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밑에 보세요.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 보면은 시티즌이나 그 밑에 내려가면은 리더십이라든가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학습 조직, 뭐 이런 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수요자적인 측면, 시민들이 결국은 주인이고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IT의 기술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공급하면은 스마트 시티가 된다고 이렇게 구축하면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컴포넌트에서 보면은 시티즌 부분에서 시민들의 니즈,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IT를 활용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특히 뭐 개도국 쪽도 요새는 스마트 시티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 밑에 나오는 그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그게 취약하거든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과거처럼 막 그냥 밀어버리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접근하는 모델로서 디지털 트윈이 나오는데 트윈에 대한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뭐 스마트 시티 모델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윈이 기술이라든가 어떤 공학적인 쪽에도 많이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모델로서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간다고 봐요. 그렇게 쉽게 보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구조와 작동하는 이런 원리들을 그대로 똑같이 트윈을 해서 축소화 시켜가지고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만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이쪽에서 이 실세계를 제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교통 흐름이 시속 몇 킬로다. 그런데 트윈에서 이렇게 속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옆에다가 똑같은 트윈을 또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좌회전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30분 동안 우회전을 금지한다. 유턴을 금지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의 대안이 추천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죠. 컨트롤 하면은 실세계 신호등이 바뀌고 가스가 차단되고 전력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수문이 차단되고 이렇게 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 쪽으로까지 발전해야 이게 옳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사의 사장으로 있을 때 한번 해봤어요. 이걸 4km 바이 4km로 해봤는데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웬만한 이제 건물이라든가 3D로 하는 기술들은 다 있기 때문에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실시간으로 이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벤트들이
이 트윈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센서들이 바뀌어야 되고, 센서도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도, 그 다음에 뭐 진동, 그 다음에 무슨 뭐 빛,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센서들이, 냄새부터 여러 가지 센서들이 그 이벤트를 캐치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트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막 3D를 가지고 그 뭐 라이다 촬영도 하고 해가지고 3D로 촬영해가지고 딱 구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쪽에는 아주 지금처럼 아주 모든 나무들이 녹색으로 해서 녹음이 우거진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겨울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고 황량한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실감이. 그 간판이 뭐 2개월 전에 뭐 예를 들어 약국에 있다가 이게 빵집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현실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실감성이 있게 우리가 트윈이라는 건 쌍둥이인데 똑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나 시간들이, 노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코스트 다운 시키느냐, 이제 문제인데, 맨 밑에 제가 LOD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스. 정밀한, 의 정도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주 중요하고, 또 국민 생활, 시민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비중을 0부터 해가지고 4까지로 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그렇게 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뭐 계절에 따라 바뀌는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하더라도 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것은 가장 신속하게, 또 교통의 흐름에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레벨을 분류를 쭉 해서 그걸 가지고 구축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모빌리티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는 이 모빌리티가 하나의 서비스 TAS 해가지고 타스를 하죠. 타스,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이것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단계로 이제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물자나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쉽게 연결할 수 있느냐, 자동화 시킬 수 있느냐, 전자화 시킬 수 있느냐, 또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활용해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고, 요즘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하면서 어떤 우리가 혜택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슈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너무 그냥 앞서가는 사람 많은데, 무슨 뭐 드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드론 택시를 가지고 뭐 이제 씩씩 날아다니고 하는데, 해결해야 될 법이나 제도나 안정성이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실용화되려면은, 그게 나름 기술은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타고 다니면은, 그 아파트 안에 생활하는 거 다 보이죠. 그럼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 하던 게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기존의 도로에서 사람이 아니라 일반 물류 중심으로 먼저, 착수하자. 그거는 오히려 더 쉽거든요. 그 다음에 물류 기지와 기지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고속도로에다가 차를 쭉 10대씩 막 그냥 운전사 없이 10대씩 거리하고 이게 조정해가지고 자율로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현재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다.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론 택시가 나기 위해서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길을 만들어야 돼요. 항공 노선 있듯이. 예? 기존의 도로 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다른 아파트나 빌딩을 훤하게 다 보면서 다니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거 타고 다닌다고 맨날 카텐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적으로 기술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 생각보다도 많더라는 거. 윤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전기차 문제, 그다음에 그 공유 문제. 그러되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차 같은 되면은 개인이 차를 가질 필요 없죠. 여러분 오늘도 보면 학교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공유차로 된다면은 내가 타기만 하면 되거든요. 타고 오면 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면 되니까 차가 몇 대 없이도 충분하게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제 공유로 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래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너무 조급하게 접근할 것은 아니다. 요새 스마트 관련되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도, 퓨처 트렌드까지,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리더십 쪽인데, 요게 리더십에서도 그 왼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질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리더라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있는 time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hange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즉 시간 지향성과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가 리더십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왜 중요하냐? 첫째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변화의 폭이 또 훨씬 더 넓죠. 과거에 부분적으로 변화하던가 하고 다르죠. 또 전체적인 변화의 내용도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 표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이제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든지, 지금 현재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시간의 지향성인데 누구나 이 세 가지 시간 차원을 공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 쪽에 더 많은 시간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과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발전하기가 힘든다. 그 사람이 리더로 있는 동안 그 조직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현재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특성이 있습니다. 왜 과거 얘기를 하느냐? 현재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현재가 재미없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주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지향이 됩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그 현재 지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 많죠. 현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현재가 중요하죠. 이렇게. 근데 미래지향자는 좀 다릅니다. 미래지향자는 과거에 대한 인식은 같아요. 과거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어떤 변화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현재의 의미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인식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자기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로 보느냐?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보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과거나 현재에 자주 머무는 사람과 미래에 자주 머무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특히 리더는 그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에 머무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네거티브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끌어안거나 뭐 새거나 나왔다 하면은 막 쫓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죠.
포지티브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앰비버런트한 중간 형태가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매트릭스로 하면 9가지 타입이 나와요. 사람 타입이.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주로 평상시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과거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현재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미래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지 아니면 아주 뭐랄까요? 그 소극적인지 아니면 적극적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먼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우리는 도피형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통, 현재의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들어가는 게 회구형, 리콜렉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 대단히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적극적인 쪽으로 오는데 과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리그레트, 그러니까 회한형,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주 하는 사람. 예?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 리그레트형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데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데 과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주 골수 보수주의자들. 무조건 과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망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안 망하려고 하면 어때요? 과거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지향자 보세요. 현재지향자. 현재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 과거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 없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현재지향자의 경우는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을 컨퓨전 했어요. 혼미형. 이게 깜빡깜빡 조는 사람들이 혼미형. 여기에 속하죠. 혼미형. 예? 이게 조선시대에 안빈낙도 하는 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안빈낙도. 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도전,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열정이나 열망도 없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막 이런 통렬한 반성도 없어요. 지금 있는 이대로 좋다. 그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뭐 이러면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혼미형들이에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리더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제 적극적인 타입으로 오는 사람들이 시크 프레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아니면 못 노니까 열심히 지금 놀아야 된다. 뭐 언제 놀래 말이야. 졸업하고 나면 언제 노느냐. 지금 놀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 향락형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뭐 간부들은 이게 부정부패하고 부패하고 연결됩니다. 착취가 됩니다. 돈을 훌쩍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식이 고생하면서 벌었는 돈은 절대 이렇게 함부로 안 써요. 근데 이제 향락의 문화는 항상 부정과 부패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현재지향,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지향적인데 철저하게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비형이라고 합니다. 예비형, 리저브. 책을 막 많이 읽어요. 여러분 책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책이 딱 정리돼 가지고 중요한 책들이 딱 몇 것 안 됐어요. 100년, 200년 전에는 공부하려고 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 다 버리고 친구 다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건 좋은데 미래를 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그럼 미래지향자는 다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토피아형이 있습니다. 화려한 유토피아를 그려놓고 설마 뭐 내가 뭐 안 되겠느냐? 뭐 졸업하고 설마 내가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이런 타입이 바로 유토피아냐. 미래지향적인데 어설프게 적극적인 쪽으로 가는 게 헤이스티, 조급형이죠. 조급형. 시작하는 거는 많은데 결말이 없어요. 친구가 오니까 저걸 한다. 그럼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따라가거든요. 하다 보면 또 옆에 딴 친구가 딴 걸 하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그쪽으로 따라가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성취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조급형이다 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끔찍하게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 이런 군인들이 다 조급형이기 때문에 돼요. 군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다가 그 시각에서 사회를 보면은 사회야말로 이 개판이거든요. 뭐 법도 하나 제대로 못 통과시키고 맨날 싸움 박질이나 하고 부정부패 뭐 이런 게 막 심하니까 딱 자기가 총 잡고 나가 총 들고 나가가지고 딱 하면은 계엄 선포하고 하면은
정리가 쫙 될 것 같죠.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막 잡아 넣어버려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그 브레이크 기능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달리는 쪽으로만 한다면은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KTX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연구 많이 하는 것 중에 빨리 달리도록 하는 추진력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안전하게 빨리 설 수 있도록 하느냐는 제어 기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가 맞는 게 많거든요. 사회라는 거는. 그래서 어설프게 자꾸 막 뭐 하는 사람들이 조급형이에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요 생략하고 시몬 페레스라는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했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저 다 있잖아요, 답이. 예? 망각이라 하는데 not forgetting이죠. 망각이 아니다 하는 거죠. 메모리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다.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억의 반대는 뭐예요? imagination이다. 상상이라는 거죠. 기억은 과거 것이고 상상은 미래 것이기 때문에 반대라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지나간 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는 길을 가는 것을 하는 것은 상상이라는 거죠. 상상.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는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했어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기억이 상대적으로 뭐 중요도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져 버렸죠. 기억하지 못해서 금방 찾을 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상상하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지 상상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미래는 상상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시몬 페레스라는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과거나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에 발전할 수 없다. 그 밝은 미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을 때 밝은 미래가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런 리소스가 별로 없는 나라들, 사람뿐인 나라에서는 바로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한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바로 something을 만들어내서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을 할 수 있는 바로 드라이빙 포스, 추진 힘이 바로 상상력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리소스가 바로 상상력이다. 이 표는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는 사이클을 단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제가 엄청 이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든 사회 현상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 체인지입니다. 변화, 체인지. 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 사건. 사건 중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시해도 될 것도 있고 한데 사건, 이벤트는 체인지의 결과다. 그 체인지의 결과인 이벤트 중에서 그냥 방치해도 될 게 있고 뭔가 인위적인 힘이 가해서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이 요구되는 것. 이런 시험 치죠. 시험 문제.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 사건을 우리가 문제라고 하죠. 문제 중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문제로 인지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있죠. 그 사회적 소셜 프로그램 이런 것들, 프라이빗 프로그램,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회 여러 사람들이 문제로 인지하는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인지하는데 그 중에서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폴리시 아젠다라는 거죠. 정책 의제라는 거죠. 정책 의제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의제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또는 누가 압력 단체나 그다음 이해관계 집단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이제 얼터너티브로 정책으로 들어가서 얼터너티브가 검토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탈락되고 또 어떤 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정책 결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되고 또 완료되고 이게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 사이클이 대단히 느렸어요. 그다음에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좌우했어요. 근데 IT, 인공지능, 뭐 통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이 사이클의 역동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 생기기 전에 이제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인간에게 생기는 거죠. 컴퓨터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게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각 단계별로 IT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의 정책적인 사이클의 효율성이나 국민의 대응성이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느냐.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몇몇 관료들이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장 단기간 내에 수렴해서 바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테크닉들이 빅데이터부터 분석해가지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지만은 실제로 공학을 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사이클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이클을 빨리 타지 못하면은 정책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 사이클에서 바로 문제를 정책 이슈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있는 것도 각 단계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 변화를 시켜나가는 데서 가장 코어가 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조직을 먼저 특히 이제 인문사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기관을 책임자로 맡으면 좀 덜한데 이 공학 쪽에 하신 분들은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화돼요. 조직을 전체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조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 장악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갖춰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장이 딱 됐을 때도 나중에 어떤 책임자가 됐을 때도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밑에서 다 계속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기 힘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특히 기획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정책으로 기획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을 빨리 갖춰야 돼요. 나는 이제 뭐 엔지니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벤치마킹 역량이라든가 학습 역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설득 역량 이게 많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기관장 할 때 이제 공대 출신들한테 보고를 받는 거 하고 인문사회 쪽에 출신들한테 보고받는 거하고 차이가 이런 데서 나요. 공대 출신들은 너무 짤막하게 그냥 해가지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눈높이를 자기 관점에서만 자꾸 설명을 해버려요. IT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렵게 기관장을 설득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관장의 입장은 또 조직의 장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하는 입장에서 보고할 내용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더라는 그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설명할 때 전문 용어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해야 확보가 되고 그것이 채택이 되는데 그런 데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학 하시는 분들이 기술 쪽에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은 쉽게 설명을 톤 다운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설득력.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 여러분이 조직을 맡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A4 용지를 하나 갖다 놔놓고 자기 개인의 스와트 분석을 해보세요. SWOT 딱 해서 4등분 해서 자기의 관점, 현재의 강점,
현재의 어떤 위크니스, 약점이 뭐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뭐고, 현재 자기에게 가장 위협적인 게 뭐고. 저는 기관을 맡을 때 여러 기관을 저는 기관장을 했었는데, 기관을 맡을 때 그 기관에 가면 일주일 내로 이걸 합니다. 우리 기관이 현재 가장 우리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강점이 뭔지, 그 다음에 약점이 뭔지, 그 다음 기회 요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뭔지 이걸 A4로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A4 용지를 또 하나 갖다 놔놓고 강점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강화시킬지, 그 다음에 약점은 어떻게 해서 보완할지, 기회 요인은 어떤 방법을 해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위험 요인은 어떻게 이것을 회피할 수 있을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대단히 빠른 기간 내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또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도 나중에 이제 기관에 가면은 취업을 하면은 거기에서 기관도 마찬가지고 꼭 스와트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라. 무조건 그냥 혁신하다. 내가 기관장으로 왔으니까 이 기관을 뭐 바꾸고내겠다. 그래서 안 돼. 뭘 바꾸느냐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바로 스와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확보해야 돼요. 그 신뢰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혁신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되치기를 당한다는 거죠. 되치기 당해서 오히려 여러분 씨름할 때 알죠? 되치기 당하는데 뭐 어떤 기술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자기가 당해버리는 거죠. 그 혁신한다 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혁신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리를 잃는다, 권한을 잃는다, 수익이 떨어진다 하면은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혁신을 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개혁을 할 때는 적절한 긴장감을 조성해야 돼요. 구성원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변화 절대 안 됩니다. 텐션을 주라는 거죠. 조직이 왜 이대로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적절한 긴장을 조성을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할 때 그 문제의 속성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기능적인 문제인지를 나눠야 돼.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해결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풀려요. 기능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꿔 들어가야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이제 부여받았을 경우에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기능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는지 그것부터 가려가지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들어가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는 그 밑에 하고 연결되는데 바로 레디컬한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급진적으로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손대다가 또 말고 손대다가 말고 하면은 오히려 조직을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것은 모든 걸 걸고 딱 해가지고 단칼에 그냥 딱 잘라내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바꾸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크리멘털한 모델을 접근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은 접근을 서서히 하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이걸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반격만 당하고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꼭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혁신을 할 때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마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시적으로 힘을 가졌을 때는 바뀌는 끝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원위치 돼버려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구성원들의 동의나 신뢰 이런 것을 얻어가면서 혁신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 나온 걸 정리한 건데 가능하면은 스와트 분석을 해서 현재에 맞는 대안을, 적절한 대안을 개발해서 시작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그래요. 아직까지 생각을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가 뭔가 직업을 선택하고 여기서 뭐 결혼을 하고 산다 이래 생각하는데, 생각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아프리카에 갈지 저 중남미에 갈지 몰라요.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세계 유수를 볼 때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세계 테마 기행을 보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볼 때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말고 그 나라의 문화, 제도, 그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보라는 거죠. 외국어도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거죠. 어? 정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 여기서 직장 구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결혼도 어떤 사람하고 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직장이 될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갈지 중남미 갈지 모르니까 CIS에 갈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글로벌의 시각을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 IT 잘 활용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IT를 잘 활용하고 정보를 잘 검색하고 빅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하고 경쟁력이 엄청 차이가 나죠. 대학 시절에 여기에 관련된 툴을 다양하게 습득을 해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니까 그러한 변화 관리, 혁신 여기에 대해서는 잠잘 때도 좀 생각하면서 자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데드 호스 얘기가 나오는데 죽은 말을 타고 열심히 책찍질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죽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게 혹시 죽은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지금은 그게 돈벌이가 되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서 단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보고 나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야 되지. 이 대체로 공학도들이 보면 너무 이 마이크로하게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큰 틀이 바뀌어 버리면은 나중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드 호스, 죽은 말이라는 게 꼭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또 방향성, 이게 죽은 말이 아닌가. 죽은 말을 타고 아무리 책찍을 쳐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그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경우로 보면요, 집중하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 이게 합판이 있을 경우에 이 합판을 손바닥 가지고 팍 쳐가지고 왼반해가지고는 이 합판을 뚫기가 어려워요. 송곳으로 팍 하면은 뚫히죠. 왜 송곳이 뚫히냐면 학생들이 뾰족하기 때문에 뚫힌다 하는데 그 뾰족하기 때문에 뚫히는 게 아니고 힘이 한 초점에 모아지기 때문에 뚫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두뇌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면 뚫어낼 수가 있다. 집중하면 뚫혀요. 어떤 강한 사람도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특히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약한 조직이 강한 조직을 이길 수도 있어요. 이건 집중하면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고. 그리고 넓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 일단은 뚫고 그다음에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시장 개척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행정에서 주로 하는데 주로 저는 대한민국의 행정들이 사건이 나고 나서 불이 나고 나서 가가지고 막 열심히 끄다가 죽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만큼 IT가 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은 비포 서비스를 해야 된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들어가서 문제 발생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조직, 국가, 사회의 전략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우리 사회 보면은 애프터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나는 너무 많다고 보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프로액티브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뭐 제로 베이스를 좀 생각하라는 것이고 쿨헤드 웜 하트 요 이야기는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학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예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그런 인간의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옆에 사람들을 보듬는 이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웜하트가 부족하다 하는 거죠. 웜하트. 따뜻한 인간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옆에 친구들 또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되느냐. 야, 뭐, 제가 도와드릴 게 뭐 있습니까? 내 도와줄 것도 뭐 있나? 이렇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배려를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것만 딱 하고 시간 됐다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뭘 더 하면 손해처럼 생각하는데 약간 어리석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약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딴 사람 자기 일 다 마쳤지만은 옆에 사람이 못 마쳤으면 혹시 내가 좀 도와줄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웜하트죠. 마지막 정리했는 것이 이게 제가 이제 9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겸손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비굴하지는 말아라. 겸손하지. 항상 어디 가서 겸손하게 하지만은 비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긍지를 가져야 되지만은 뭐래? 그 저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 예? 자신감 가졌다고 하는 거하고 교만한 건 다르죠.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책임감이에요. responsibility. 예? 자기가 맡고 있는 데에서는 좀 책임감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뭘 일한다고 왔다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턱 그만둬 버리고 연락이 없으면 저 뭐 딴 데 갑니다 이렇게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가면 안 돼. 다 정리할 때 제대로 해서 저는 이런 사유로서 이렇게 해서 그만둡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상당히 문화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좀 책임감, 자기가 맡고 있는 거, 자기가 맡고 있는 조직, 예? 에 대해서 자기가 좀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갖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아주 앞에 강조했던 거죠. 가능하면 현재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라.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현재의 어려움도 있고 지나온 과거의 쓰라린 추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다 보면 그 엄청나게 발등과 같이 무거웠던 고민거리는 조그만 모래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걸 과거를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는 극복하는 것이 과거를 통해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이기는 방법은 미래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늘 학습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8번째가, 이게, 건강. 아무리 정신일도 하사불성하지만 몸이 쓰러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 1시간. 무조건 자기의 몸을 위해서 하루 1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걸 지킵니다. 하루 1시간은 무조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 그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해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결정,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이 액티브해집니다. 아주 동적으로 바뀌어요. 그 기관장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머리가 아프고 하면은 뭐 중요한 걸 보고 오면 어떻게 그것 좀 뭐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몇 년 하고 나면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소극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진취적이 될 수 있다. 진취적이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진취적이 될 수 있다. 몸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튼튼한 몸을 무조건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가 바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인간애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튼튼한 그 손발로서 강력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상당히 좀 장시간이 됐는데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이메일이 밑에 있습니다. 뭐 오늘 마치고 해줘도 좋지만은 좀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서 혹시 질문할 사람 있나요? 궁금하거나 뭐 이런. 네.
네. 네. 예. 예. 네. 네. 정보통신이나 교통은 집중화를 시킬 수도 있고 분산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보통신이 많이 보급되고 교통이 많이 이게 원활하게 되면은 더 집중화된다 하는데 집중화로 쓰일 수도 있고 분산화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걸 국가에서 어떤 쪽에 비중 있게 더 포인트를 두느냐, 정책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너무 수도권 집중으로 이제까지 쓰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닦아놓는 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서울로 와가지고 물건들을 사가고 지방에서는 안 팔리니까 가게가 문을 닫는 거죠.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조금 균형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지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베네핏이 더 많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정책들을 저는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출산도 마찬가지고, 응? 자꾸 그냥 결혼하고 애 낳아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고 애 놓습니까? 결혼하고 애 놓는 것이 내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책을,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뭐 낳으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돈 몇 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정보화가 되면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인간이 조정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불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원자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을 해친다, 덕이다. 원자력을 안 쓰면 다른 것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 하려면 더 많이 오염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저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 촉진시키는 어느 쪽으로 더 촉진시키느냐 하는 촉진 요인은 돼요. 만약 분산을 하고 지방을 더 발전시키도록 그럼 교통통신을 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어? 전에 서울에만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지방에 가가지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 지렛대 역할을 해야 돼요. 국가가 직접 물건을 들어 올리긴 힘듭니다. 지렛대, 사회 전체가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국가는 중요한 지렛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예산, 법, 이게 공권력, 이게 공무원들 힘, 이게 뭡니까? 이게 지렛대예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사회 경쟁에서 경쟁 체제는 인정하고 경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기본적인 삶을 인간성을 잃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전부 지렛대가 해야 할 역할이죠. 공적인 부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되면 자꾸 부정적인 걸 막 전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프라이버시 침해되고 인간이 지배당하고 뭐 하는데 로봇가 마찬가지예요. 로봇가 나온다 인간이 다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냄새나고 생산 현장에서 완전히 그냥 발암 물질이 막 확 나오는데 그런데 일하던 데서 어떻게 해요? 그럼 생산을 해야 되고 하는데 로봇을 집어가지고 생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거기에서 하는 일자리 잃는 것만 생각해요.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일자리의 개념 자체도 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그 옛날에는 우리가 매미와 배짱이 이렇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입니까? 뭐 노는 개미가 뭐 어떻게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논다고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음악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음악을. 예. 개미 연구하는 사람 80% 20%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가 빈둥빈둥 놀더라.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20%만 남기고 80%를 제거했다 하거든요. 그20% 안에서 또 다시
80%는 또 빈둥거리고 논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80%가 노는지 망 봐주는지 애 봐주는지 뭐 기타 치면서 노래해가지고 다른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자기의 잣대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를 좀 다원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에서는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리스크를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이 본성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읽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좀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너무 공학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한 세상의 절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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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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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좋은. 저는 스마트 시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황무지에서 새로 우리가 완벽하게 인프라 갖춰가지고 막 이상적인 그런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가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했던 4km 바이 4km 전주에서 해봤는데 전주고 효자동에 4km 바이 4km 전북 도청 있는 그쪽을 해봤는데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게 기존의 삶을 하고 있는 데서 꼭 파괴하지 말고 기술로서 현재에 있는 것이 제대로 잘 작동되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울려서. 그러니까 기술에 인간을 틀을 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뭐랄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해야 되지. 기술의 틀에 딱 막혀가지고 뭐 조금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센서를 전부 다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가면은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앉아가지고 있으면 앉아서 불이 다 꺼져버려. 일어서서 손을 한번 흔들고 또 앉아야 돼. 이거는 안 맞죠. 그러면 좀 더 개발을 해서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그것을 뭐 온도를 감지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움직이지만 있으면 한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자꾸 인간이 그 기술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인프라를 갖춰 가지고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를 뭐 네옴시티 뭐 자꾸 하고 있는데 예,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때 가면은 기술이 훨씬 더 앞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지 말고 지금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시킬 경우에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편리한 이런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새는 이제 개도국도 마찬가지 첨단 기술 자꾸 갖고 나가는 것보다는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정 기술. 그 나라의 실제의 수준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또 다른 거. 네. 편하게 해서 돼요. 예. 편하게. 뭐, 네. 자, 좀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거의 이제 1시간 반 넘게 열띤 강연을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 위해서 그 외부에 정말로 정말로 모시기 어렵고 또 귀한 분들을 모시려고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위원장님 모실 수 있었는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저 자신이 정말로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걸 참석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들었던 이런 강연이나 세미나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명강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전공에 관련된 거를 잠깐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또 이제 취업을 하신다거나 창업을 하신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공대나 뭐 어떤 그 전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전공들을 넘어서 결국에는 다른 전공들과 협업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창 시절에 본인의 전공도 중요하지만 전공을 넘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를 해서 많은 거를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9월 달에는 우리 최 위원장님이 강연을 해주셨고 또 다음 10월 달에는 전북 테크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디자인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참석을 하시면은 또 많은 나름의 또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